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상 든든 마음 든든 보상 전문가 김신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권주영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윤석 전문가입니다. 좋은 보험 하는데 좋은 보험은 무엇일까요? 저렴하고 많이 받는 보험 아닐까요? 그런 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제가보험입니다. 오늘 제가보험에 대한 내용은 김신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칭찬할 보험은 장기 요양과 제가보험입니다. 주변 분들께 제가보험 들어보셨나요? 하면 제가 보험 들었냐고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10% 정도가 되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고 또 14%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이고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과 더불어 이 제가보험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꼭 한번 전달드리고픈 내용이라 오늘 소개하게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MC님은 제가보험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요양보호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만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재가급여 보험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월 1회 이상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작게는 30만 원부터 크게는 100만 원까지 월 생활비처럼 지급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MC님,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 가족 중에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또는 뇌수술로 인해서 퇴원을 해서 케어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모두 바빠서 케어하기 어렵다거나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아무래도 대부분 분들이 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케어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간병인을 쓴다거나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의 공통점은 가족 간호가 어렵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가정마다 자녀를 좀 작게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12.8% 정도 장기요양보험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데 보니 공적보험이니까 아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질병이나 상해로 스스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 또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65세 미만인 분들은 좀 수령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치매 같은 치매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뇌출혈 같은 뇌 관련 질환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로서 치매보다 사실 훨씬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재가급여입니다. 네, 이렇게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이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재가급여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재가급여는 어떤 건가요?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집에서 케어를 받던지 아니면 시설에 머물면서 케어를 받을 수가 있거나 두 가지잖아요. 네. 그중에 재가급여란 머무를 제, 집 가짜로 집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노인성 질환이 경증일 경우에 요양보호사나 방문 간호사들이 집으로 방문한다거나 방문 목욕을 한다거나 주간보호센터 등을 통해서 집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있고요. 또는 복지용구를 살 수 있는 급여나 현금급여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 2등급의 중증인 경우에는 요양원 같은 노인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해당하고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재가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할머니도 이 주간 센터를 다니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간 센터를 노치원이다 이렇게 부르던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노치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가까운 곳에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생일 파티, 만들기, 음악 치료 등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C님이 장기 요양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집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케어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시설로 머물면서 케어 받으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집이 최고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래도 케어를 받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아직 좀 젊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장기 요양이나 시설 급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의 이런 생각을 바꿔주신 고객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자면 67세에 고혈압 약만 드시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어요. 여성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시고 오래도록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누워 있다 보니까 근력이 좀 몸에서 빠져나가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지셔서 고관절 탈구가 오시고 그래서 또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뇌경색 받으시고 수술하셨을 때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수술 받고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고관절 탈구 후에 또 계속 누워 계시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셔서 네. 조금 헛소리를 하신다든지 이해되지 않는 소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치매가 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을 그제서야 받으셨습니다.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건 아닌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조금 가족들의 케어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힘들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쵸. 네, 그래서 시설 케어를 권유를 드렸는데 고객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성분은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좀 케어를 받고 계실까요? 네, 그분은 다행히도 재가급여를 지금 받고 계셔서 가족들이 좀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잘 만든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는 없는 구조인데요. 국가에서 80에서 85% 정도를 지원하고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양등급 받으신 분은 5등급을 받으셨거든요. 네. 5등급 재가급여의 월 사용 한도가 얼마죠? 지금 표를 보면 102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약 15만 원 정도 있겠죠. 거기에 재가급여 한도액이 하루 4시간 이용 수준이다 보니까 4시간 이상 사용해서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또 시설 이용 시에도 비급여 부분인 식비 등은 별도다 보니까 부담이 더 될 겁니다. 하루 2번 식사와 간식 2번. 그게 한 달 15만 원 정도 되고 병원비, 약값, 복지용구들은 별도로 들어가고 있어서 실제로는 월 70만 원 이상 부담하시고 계시더라고요. MC님, 내가 이 재가급여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막상 자녀에게 용돈으로 70만 원씩 매달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쉬울까요? 아닐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기부담금이 낮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게 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복지용구를 하나라도 산다거나 뭐 요실금 팬티 같은 그런 복지용구를 하나라도 산다거나 한 번이라도 가정에 방문 요양을 신청해서 쓴다면 생활비처럼 30에서 100만 원까지 월로 지급되는 재가보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국가제도인데요. 국가제도와 보험사가 연계를 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회보장제도와 보험사가 연계되는 것이 정말 보험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60세에 계약하시고 70세에 거동이 어려워지셔서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다가 9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총 2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요. 50만 원을 받으신다고 가정했을 때 20년이면 총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시는 겁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곳도 있고 시설급여와 재가보험 둘 다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만 지급되는 곳도 있고 또 계속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각 회사별 상품의 장단점을 잘 따지셔서 검토하셔서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는 재가보험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지 재가보험도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요양 5등급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장기요양 5등급 정도는 어떤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심신 상태를 파악해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1등급은 가장 중증입니다. 95점 이상이면 간병인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고요. 5등급은 치매 환자이거나 노인성 질병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됩니다. 우리가 6등급이라고도 하는 인지지원 등급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재가급여는 받으실 수는 없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런 인지지원 등급 정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좀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신체 기능 항목, 인지 기능 항목, 행동 변화 항목, 또 간호처치 항목, 재활 항목을 검사해서 점수로 환산한 후에 5등급에서 1등급 정도를 판정합니다.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또 옷은 혼자서 잘 벗고 입을 수 있는지, 밥은 혼자 잘 드실 수 있는지, 소통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수로 환산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직접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가족 중에 위 표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또는 많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장기 요양 대상자가 될지도 모르니 어서 빨리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은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 군, 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장기 요양 등급과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알 수 있을까요? 네, 국민건강보험
어플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가 159만 명이며 그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약 96만 명입니다. 판정 대비 인정률이 87.3%나 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거나 어렵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성비로 보시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확률로 진단받고 있는데요. 80세 이상 등급을 받으시는 확률이 여자는 74.71%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또 우리는 치매 관련만 생각하지만 치매 관련은 57%, 뼈 관련, 관절 관련이 41%이기 때문에 뭐 인공 관절을 하셨다거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 치매 보험을 뛰어넘는 노후 자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신실 전문가님께서 재가보험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장기 요양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가보험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이 재가급여는 실손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복지, 그리고 방문 간호, 주야간 센터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제2의 실비라고 불리우고도 있는데요. 그에 따라 월 1회라도 가정 간호를 받는다든지 뭐 복지용구를 하나라도 산다면 월 30에서 100만 원까지 생활비처럼 받는 이 재가보험은 제2의 노후연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입 시 주의사항은 치매의 경우에는 자기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 청구인 제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치매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가입을 하셨다면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꼭 알려서 정말로 이 혹시 모를 상황에 현명하게 노후를 든든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신실 전문가님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재가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이대 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권주영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권주영 전문가입니다. 뇌 심장 진단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혈관 질환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암보다는 신경을 덜 쓰시고 특히 젊은 나이에는 다소 경각심이 낮아서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뇌 심장 질환 진단인 것 같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국민 10명 중 4명 정도 높은 수준의 비만율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비만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대 심장 진단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뇌 심장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에서 3위 정도 해당이 되고 매년 9월 29일이 되면 세계 심장의 날인 것만 봐도 사실은 급증하는 이런 뇌심 질환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쁜 현대사회다 보니 일상생활 중에서 혈관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뇌심 질환은 사진과 같이 개인적인 원인과 직업적인 원인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사를 너무 빨리 한다던가 또는 씹지 않고 삼킨다던가 그다음에 각종 회식 문화와 잦은 음주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그런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들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누적된 생활 습관으로 결국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혈관이 제 기능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앵커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원인과 직업적 원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뇌 심장 쪽에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으세요?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또 이 혈관 질환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 질환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바로 알고 계신 것처럼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긴 해요. 자료를 보시면 고혈압은 혈류가 자유로운 정상적인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는 혈류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증상이고요. 고지혈증은 지방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중에 지방량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당뇨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입니다.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 세 가지가 전부 만성질환인데 줄여서 고고당이라고 합니다. 만성질환인 고고당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몸의 노화와 더불어서 약을 먹어도 버틸 수 없는 그렇게 혈관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만성질환이 이렇게 됨으로써 고혈압 혈관 질환들이 높아지는데 그 외에 비만이라든지 흡연, 음주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고고당도 생활 습관과 상당히 밀접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혈관 질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좀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앵커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뇌혈관이나 이렇게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중에서 어떤 보험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 어렵네요. 이게 일단 3대 질환이라고 불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제 주변을 보면 암보험을 좀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중에서 암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시지만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그 이유가 암 환자들은 말기가 아닌 이상 직접적으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또는 두 팔, 두 다리를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대 질환인 뇌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사실은 어느 병원에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그리고 몸의 활동 범위를 다 움직이지 못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자주 접하기는 힘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암보다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이고 또는 암 못지않게 사실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게 바로 뇌혈관 허혈성 질환 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데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혈관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고 그리고 탄력도 떨어지고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니 소화 기능이 약해져 당뇨 발병률도 높아지게 되세요. 이렇게 쌓이고 축적되면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실제로 50대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혈관벽을 보호해요. 하지만 50대 이후가 되고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무너지면서 혈관이 상대적으로 얇아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왜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이 암과 함께 3대 질환으로 묶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혈관 질환은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이 걸린다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분들도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런 만성 질환을 조심해야 된다, 고고당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고당에 걸리는 원인이 그러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요. 특히 이렇게 유전뿐만 아니라 환경 또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 내에서 발견되고 이게 계속 연이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이 생기는데 특히 흡연, 음주 또는 운동 습관 또는 식습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어요. 과로랑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질병인데 참 슬픈 현실이네요. 그래도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그런 습관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대 질환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네,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먼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심장 질환 환자 통계 분석 결과를 보시면 허혈성 심장이 58% 정도, 그 외에 심장 질환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앵커님 혹시 이 중에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 외 기타 심장 질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는데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증 이 정도만 들어봤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 가입을 하셨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허혈성 심장 질환은 진단비를 대부분 많이 보완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외 심장 질환의 경우가 40% 정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범위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혹시 부정맥 이런 거 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뭐 빠르게 뛰고 느리게 뛰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신부전 이런 것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기타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걸 보장하는 진단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출시가 되어서 많이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보장을 하셔야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지금은 조금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심혈관 질환 보험도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 또는 뇌출혈 진단비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네. 실제로 50대, 60대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특히 뇌 관련 진단을 많이 받으세요. 기존에 그런데 불구하고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험에서 실제로 뇌 관련 진단비를 못 받으신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혹시 앵커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뭐 때문에 못 받은 것 같으세요?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표를 보면 뇌혈관 질환은 좀 전체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들께서는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로만 들고 있어서 다른 좀 질병 코드를 받았다거나 그래서 좀 받지 못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입돼 있는 보장 범위가 달라서 그런데요. 이렇게 뇌 관련의 진단이 보면 다양한 질병명이 있지만 대부분 흔히 알고 있는 옛날에 가입돼 있는 보험에서는 뇌출혈만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뇌출혈인 경우 약 9% 정도만 해당이 되시고 그나마 뇌졸중인 경우는 뇌출혈을 포함해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뇌혈관 진단을 받는 경우가 요즘에 조기 발견으로 통해서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뇌출혈과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으로 좀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종류가 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혈관 질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청구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시청자분의 예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뇌혈관 질환 중 많이 청구하시는 것들이 바로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죠. 사진을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뇌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우리 풍선이 점점 커지면 얇아지잖아요. 그렇죠. 얇아지면 터질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혈관도 부풀다가 터지는 걸 바로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겠죠. 네, 이렇게 풍선으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확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이 터지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뇌동맥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보통 클립 결찰술이라고 하는 것과 코일 색전술인데요. 직접 절개를 하는 클립 결찰술과 이세도관 삽입을 통하는 코일 색전술이에요. 뇌동맥의 크기, 위치, 그리고 모양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뇌혈관 진단을 잘 모르시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험금을 준비를 하지 않아 실제로 이런 수술비를 보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앵커님께서는 뇌 심장 치료 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혹시 예상이 되실까요?
정확한 금액으로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뇌나 심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술비도 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고요. 수술한 이후에는 뭐 입원도 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좀 금액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중증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좀 산정특례 제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분에 한해서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5%에서 10% 정도만 부담하시면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는데요. 하지만 암은 5년간 해주는 반면에 뇌심장은 5년도, 1년도 아닌 30일. 입니다. 너무 짧은데요. 네. 그리고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고가의 비급여 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심장 치료비는 시술이냐 수술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정말 천차만별이 되는데요. 먼저 뇌 관련 쪽으로 우리 평균적인 수술 비용을 보시면 이렇게 몇백에서 1, 2천 정도 가량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뇌 관련 쪽은 장애가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입원 또는 간병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에 간병비로 억대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제가 심혈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금 보셨던 뇌보다 두세 배 정도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 수술, 그러니까 심장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비가 되게 고가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수술이 한 번에 완치가 안 됩니다. 보통 재발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한데요. 네.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도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셨는데 이후에 다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1년 뒤에 풍선 확장술이라는 걸 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가 정말 고가의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로봇 수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로봇 시술은 작은 절개와 또는 출혈을 줄여주어서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수술 이후의 합병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권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몸도 아픈데 잘못된 보험 준비로 보장을 또 못 받으신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집 대출 다음으로 우리가 나라에서는 실제로 의료비 대출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예시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뇌출혈 진단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뇌졸중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또는 심장 같은 경우도 부정맥 또는 심부전 같이 다양하게 준비를 받을 수 있는 심혈관 진단비로 꼭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대로 보장 범위는 좀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술비 보험도 잘 가지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요즘같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에서도 이렇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이 깊은 뇌심장 진단비도 사실은 젊은 분들도 미리 가입을 해두시길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분들의 경우에 특히 더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50대 이후에 이렇게 남성보다 여자들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부분 진단비는 일회성인 반면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를 보완을 하신다면 수술할 때마다 시술이든 수술이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잘 그것도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권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이대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이대질환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